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까지 합하면 약 8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알뜰하게 노후를 준비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나 퇴직금 꽤 받았어 라고 한마디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너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은 모아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분의 통장에는 2억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사업 자금 손주 학원비 친척에 긴급 대출 요청 동창 모임에서의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 돈 다 내 노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기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척, 지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노후 자산이 조금씩 잠식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6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돈이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도 늘어나죠.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종교 모임, 봉사 모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자네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나? 연금은 얼마씩 나오나? 집은 몇 채 갖고 있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인사치레처럼 자연스럽게 오가죠. 문제는 이 대화 속에서 내 자산 규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 자리에서 나 은퇴 자금 좀 모아놨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자산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투자 권유입니다. 형,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사장님, 이건 절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인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 건수가 1월에 66건이었던 것이 6월에는 105건으로 약 59%나 증가했습니다. 이 피해의 주요 대상이 바로 5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했다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가짜 정부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금융회사 직원 명함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기가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사기꾼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고령층이 이런 사기에 특히 취약한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면 사회적 역할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사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도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하죠. 이때 투자 모임이나 동호회를 가장한 다단계 조직에서 환영받으면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사실은 사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거죠. 셋째,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사기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게 만들죠. 젊은 세대라면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령층에게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뭘까요? 바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밖에서 보기에 평범한 은퇴자로 보이면 사기꾼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 모임마다 큰 소리치며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기꾼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노려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소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국산 소형차를 타시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옷도 편한 것 위주로 입으십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넉넉하게 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분들은 아무한테도 자기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다름 아닌 자녀, 그리고 친척을 말합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효도하는 착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 앞에서 가족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녀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실패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물가 높은 집값, 취업난. 젊은 세대가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퇴직금을 조기에 인출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명목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87 세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아들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하지만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용돈도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셨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함께 살겠다, 용돈을 드리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아들이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한번 금이 간 모자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재산을 미리 알리거나 미리 넘겨주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재산이 넘어간 순간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까지 부모가 마련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고 나면 부모 본인의 노후 자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미리 노후 자산은 부모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0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금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죠. 이것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부모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자녀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척 문제입니다. 명절 때마다, 경조사 때마다 만나는 친척들. 이분들 사이에서도 재산 이야기는 빠르게 퍼집니다. 형수님네 시아버지가 퇴직금을 5억이나 받으셨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 갑자기 멀리서 연락 안 하던 친척이 전화를 합니다. 형님, 사업이 좀 어려운데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면 돈도 있으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도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존심 지키기입니다.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돈이 알려지면 인간관계 자체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나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미묘한 분위기 변화, 어떤 친구는 부러워하고 어떤 친구는 시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럼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지 라고 하죠. 이게 바로 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연금이 넉넉하고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누구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돈 좀 있어 라는 것이 알려지면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뭔지 아시나요? 있는 사람이 내야지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계산하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비용을 더 내게 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형은 형편이 나으니까 좀 더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점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안에 있는 음식이 오래 보관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음식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닫아 놓으면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자산을 드러내는 순간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관계마저 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와의 우정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진짜 친구들이죠. 이런 관계가 노후에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이고 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사람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서비스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산을 불법적으로 숨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탈세이고 범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을 현명하게 구조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분산해서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재산이 2억 원이면 증여세가 약 1,940만 원, 4억 원이면 5,820만 원, 6억 원이면 약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을 물려주면 증여세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녀에게 전세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엄격하게 적발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금액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릴수록, 특히 자녀에게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릴수록 미리 좀 주세요라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증여 요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간극을 잘 메우려면 자산의 종류와 인출 순서, 세금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돈을 숨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자산 규모를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숫자로 알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다, 어머니 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온다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모님은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안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한테 3억이 있으면 내가 1억 정도는 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지? 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녀 한 명에게만 전체적인 자산 목록을 적은 문서를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고 정말 비상시에만 확인하도록 약속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둘째, 자산을 연금 형태로 분산하세요.
통장에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본인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매달 조금씩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 연금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은퇴자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령 시기를 늦춰서 금액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한 번에 인출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나누어 받으시면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유언장과 가족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적어놓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자산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법적 장치인데, 예를 들어 이 돈은 본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라고 정해놓으면 자녀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치매 환자 등 고령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시범 단계라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확인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수익금을 받기 전에 별도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것도 사기의 대표적 수법입니다. 어떤 대형 금융회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에게도 도움을 구하세요. 자녀가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금융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를 더 빨리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결국 고립된 개인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으면 속을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관계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할 때 나는 여유가 없어서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과 관계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것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함께 등산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가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보다 100배, 1000배 더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던가요? 의외로 소박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한 옷을 입으시고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타시고 호화로운 외식 대신 집에서 건강한 밥을 해 드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은퇴자인데 실제로는 든든한 노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사람이 떠나갈 걱정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분이 돈이 많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것이 노후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 세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 자산을 합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그냥 소박하게 사시는 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연금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 너희 일이나 잘 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니까요. 김 선생님은 이 용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친척들도 김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담 없이 각자 계산하며 즐겁게 만나십니다. 이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비결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 규모를 드러내지 마세요. 둘 돈을 드러내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진짜 친구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소박하게 사시면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쇳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세요. 자산을 연금으로 분산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기 예방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고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보내시고 20년 넘게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이 드시는 일상이 2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를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 상대 정도였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건강은 좋으세요? 이런 평범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다가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는 어느새 이 남성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와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메시지가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그 남성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금 투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1,000만 원만 보내면 엄청난 수익이 돌아올 거라고요. 할머니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농협은행 직원이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에게 이것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오히려 경찰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30분 넘게 설득한 끝에야 겨우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단 30분 차이로 영영 사라질 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7,200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7,2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몇 년치 생활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는 총 791건, 피해액은 502억 원입니다. 전북 지역만 봐도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가 2024년 76건에서 2025년에는 313건으로 약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고령층,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로맨스 스캠만이 아닙니다. 사기가 아닌 진짜 사랑이라 해도 노년의 사랑에 빠지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분쟁, 가족 해체, 건강 악화, 판단력, 저하, 이런 것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노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빠지기 쉬운 진짜 이유,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외로움이라는 틈으로 파고듭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드디어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던 약속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죠. 손주들은 학원과 학교에 바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고령층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인데요. 그 비율이 37.8%나 됩니다. 상당수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입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라도 나를 향한 관심이 느껴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분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근입니다. 사기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곳을 통해 접근합니다. 자기를 해외에 사는 사업가, 미군 장교, 한국계 외국인 의사 같은 신뢰감을 주는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합니다. 외모가 훤칠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골라서요.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진만 보면 진짜 사람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혹입니다. 접근에 성공하면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내 희망이에요. 한국에 정착해서 당신과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메시지 낮에는 점심 드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밤에는 잘 자요, 꿈에서 봐요. 이렇게 하루 종일 관심을 쏟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이런 말을 매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도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오신 분들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 즉 가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송금 유도입니다.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값이 필요해요. 공항에서 억류됐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 치료비가 급해요. 함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들거나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잠적입니다. 돈을 받고 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더 보내주면 곧 만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추가로 필요해요.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보내면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보낸 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 계좌가 없으니 당신이 대신 입금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순진한 피해자가 자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사기꾼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이러면 본인이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공범까지 되는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짜통대 자란이다는 제구에 사시는 8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7천만 원을 보내려고 경찰서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찰서에 가서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경찰에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살해 영상과 음성 자료를 휴대전화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30분 넘게 설득하고 나서야 겨우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60대 여성도 경찰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분은 5천만 원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경찰이 총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겁니다. 하루에 한 경찰서에서만요. 50대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고 계시던 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중국계 미국인이자 이라크 파병 특수부대 장성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친구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사진을 주고받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이 한국으로 보내려던 금고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은 수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군인의 사진은 미군에서 36년 근무하다 이미 퇴직한 실존 인물의 것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쉽게 속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교묘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외로움에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판단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기보다 이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하면 자존감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보석금이 필요하다. 비행기 표값이 급하다. 투자금을 보내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보지도 않은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누군가와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봐야 사기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주변의 가족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항상 우리 사이의 비밀을 지켜달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사기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아닌 진짜 사랑인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황혼, 재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노년에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황혼, 재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90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 배우자를 잃고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혼, 재혼에는 젊었을 때의 결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잡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가 황혼, 재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복지관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난 60대 후반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하셨고 아들과 딸 모두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를 치면서 소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복지관에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었고 재혼을 하면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새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괴로워하신 겁니다. 이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재혼한 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 즉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에서 0.5를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황혼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재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해서 70억 원이었습니다. 전처 소생의 자녀가 아들 1명, 딸 1명 있었고요. 법대로 계산하면 새어머니가 7분의 3, 즉 약 3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7분의 2, 즉 약 20억 원씩 받게 되고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3, 40년 동안 함께 땀 흘려 일구신 재산입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새로 만난 분과 겨우 1년 결혼 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1년 사이에 만난 새어머니가 자녀들보다 더 많은 30억 원을 가져갑니다.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자녀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의 몫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상속 포기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3년에 중요한 판례를 내놨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70억 원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혼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적 조치를 해두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부 재산 계약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등기하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재혼 전에 자녀들과 신중하게 상의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놓는 겁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자필 유언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재산 계약을 하고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법적 분쟁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과 상속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완전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혼하는 것과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재산은 이렇게 보호해 놓았다라고 미리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구신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이 걱정을 법적으로 해소해주면 자녀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더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가족이 해체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잃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한 분뿐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2, 3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이분이 새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머리로는 아버지도 외로우시겠지,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지 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어머니 자리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건가? 어머니와의 추억은 뭐가 되는 건가? 라는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특히 어머니를 간호하며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켰던 자녀일수록 이 감정이 강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는 동안 아버지는 이미 다른 분을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방송에서 나온 한 장면이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새로 만난 여성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드세요. 아버지는 며느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녀 한둘만 있을 뿐 나머지 가족은 모두 알면서도 일부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황혼의 사랑은 당사자에게는 달콤하고 설레는 것이지만 가족에게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급격히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의 미묘한 긴장감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분과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혹시 돈 같은 거 드린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에 함께 모이지 않게 됩니다. 올해 명절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새어머니를 만나기 싫은 겁니다. 결국에는 연락마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형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말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 서로를 탓하면서 형제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정상담 전문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관계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상담이 깊어지면 유산 분배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재산 문제는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가 3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세 쌍 중 한 쌍 이상이 황혼 이혼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황혼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부정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다가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죠. 황혼 이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랜 세월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뿐만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그 연금도 나눠야 합니다. 공무원이셨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이셨다면 군인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면 남은 노후가 얼마나 불안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황혼 이혼 후에 홀로 남겨지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젊을 때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체력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녀들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 관계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가지를 뻗어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는 열매도 달리고 새들도 둥지를 틀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전혀 다른 종류의 가지를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새 가지가 무사히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원래 있던 가지들이 영양분을 빼앗겨서 하나둘씩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열매도 떨어지고 새들도 떠나고 그늘도 사라지는 겁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가 기존에 소중히 갖고 온 가족이라는 가지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한 번 마르면 다시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건강과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흥분, 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물질인데 사랑에 빠졌을 때 특히 많이 분비됩니다. 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도 분비되는데 이것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계획, 판단,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감정의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빠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명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조심해라 라고 충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그 사람 확인 좀 해보자 라고 해도 너희가 뭘 아느냐라면서 화를 내십니다. 아까 대구의 8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게까지 사기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우기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오면서 판단력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건강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애 관계는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크게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의심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몸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릅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크게 나빠집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애 중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어르신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데 이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판별 능력 없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재혼을 결심하거나 재산을 넘기거나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결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 라고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의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가족 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고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현금과 부동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 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노년기의 재산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외로움의 착각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지내오신 분에게는 더욱 어렵죠. 20년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드셨던 분이 갑자기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따뜻함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요. 바로 그래서 노년의 사랑에는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따뜻한 동반자를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만남의 경로를 반드시 검증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10배, 20배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 사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진이 여러 사이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용된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시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해보세요. 진짜 사람이라면 영상통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카메라가 고장났다, 인터넷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피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경고 신호입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신원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만남을 계속 미루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갈게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려고 노력하지 만남을 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보내지 마세요.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보석금이 필요하다. 비행기 표값이 급하다. 투자금을 보내달라. 결혼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의 본질입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 발 물러서세요. 이것은 온라인 만남뿐 아니라 실제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만 로맨스 스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만나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노년기에 새로 만난 사람이 은근히 재산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자녀분들에게 이미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재산을 탐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함께 사업하자거나 투자하자거나 부동산을 같이 사자는 제안도 조심하세요. 우리 둘이 같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사기엔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사자.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자녀와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내 인생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비밀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갑자기 재혼 소식을 들은 자녀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눈 자녀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이 한마디를 먼저 하시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달에 결혼한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자녀들이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네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반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걱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서서히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자녀들이 직접 그분을 만나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전화로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났대 라고 들을 때에
불안감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았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재산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에 앞서 법적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재산 계약과 유언장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법적 준비를 해놨으니 너희들 몫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가족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에는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자의 혼전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 혼인 중 새로 형성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이러이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요. 유언장에는 각 자녀에게 돌아갈 몫과 새 배우자에게 돌아갈 몫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공증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속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황혼의 동반자 관계에서 꼭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로 함께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서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이런 법적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좋은 분과 함께 지내시는 것은 좋은데 재산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는 것이 본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는 이 본심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과 60대 후반의 여성이 만나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양쪽 자녀들이 모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시고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과 보냅니다. 양쪽 자녀들도 이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재산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굳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족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년은 사랑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년에 외롭다는 감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 간의 사랑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바둑 모임, 독서 모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정은 로맨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재산 문제도 생기지 않고 가족 갈등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로맨스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봉사활동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면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람은 사랑의 호르몬 못지않게 강력한 행복감을 줍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움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배우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숙제를 같이 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정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있습니다. 8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90대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돈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고 건강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넷 세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7년 전에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 2명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처음 2, 3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이 드시는 날이 반복되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하루가 끝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노래냐라고 손을 저으셨는데 옆집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졸라서 마지못해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과 멀리 사시는 분들, 건강 문제로 집에만 계시던 분들, 다들 외로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 못 부르셔서 쭈뼛쭈뼛 하셨는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다라고 칭찬하자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연습에 나가시면서 점점 실력이 느셨고 연습 끝나면 합창단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드시고 가끔 여행도 가시고 서로의 병원 진료에 동행해 주기도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도 생각했었어.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합창단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끼리 맨날 웃고 떠들고 누가 아프면 서로 걱정해주고 명절에도 같이 모여서 음식 해먹고 오히려 연애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이 더 좋아. 남은 인생을 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보내고 싶어. 이분이 행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연결을 찾아서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 연결이 반드시 이성 간의 로맨틱한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로맨스와 달리 위험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갈등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온라인에서 다가오는 달콤한 사랑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에게 이야기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둘 진짜 사랑이라 해도 황혼재혼은 재산 분쟁과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자녀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시고 부부재산 계약과 유언장 같은 법적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노년의 외로움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배움, 이런 건강한 관계들이 로맨스보다 안전하고 오래가고 깊은 행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요즘 혹시 SNS에서 새로 연락 오는 사람 있으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뭐 특별한 일 없으세요? 이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사기꾼이 파고들 틈을 막아줍니다.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시면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예방책은 가족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노후를, 누군가의 전 재산을,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신호만 가고 안 받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결국 저녁 때쯤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바빴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짧은 문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 분?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자식 밥은 챙겼고 내 옷은 안 사도 자식 옷은 사줬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돼도 자식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날부터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바쁘다고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아이한테 뭐였을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손님이라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60대 이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서운함 대신 당당함이 찾아오고 외로움 대신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제비가 찾아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끼 제비들은 하나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미 제비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이시변연, 우리 품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 삶을 향해 날아갑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만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3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2을 키우셨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키우셨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큰아들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밥은 먹었니? 어제 늦게 들어간 거 아니니? 애들은 잘 있니? 처음에는 아들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를 점점 안 받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속이 상해서 울고 아들은 부담스러워서 더 멀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한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자식은 어머니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어머니 삶의 주인공은 어머니 자신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할머니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는데 3달 정도 지나니까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예 작품 사진 좀 보내주세요. 관계가
되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손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에게는 손님의 삶이 있으니까요.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가는 귀한 손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함께했던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동양의 오래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데까지가 부모의 몫이고 열매는 하늘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이 떨어진 나무가 슬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잎을 보내야 다음 봄에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보내야 내 삶에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딱 좋은 거리. 그게 바로 손님과 주인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찾는 게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한마디, 이 말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는 분 솔직히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진짜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등록금 대주고 결혼자금 보태주고 손주 봐주고 용돈까지 보태주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명절 때 잠깐 얼굴 비추는 것뿐인 것 같으니 서운할 수밖에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 서운함의 뿌리가 보입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딸한테 김장김치를 담가서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꼬박 이틀을 매달렸습니다. 택배로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딸이 고맙다고 전화하겠지, 맛있다고 할 테지. 그런데 딸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김치 왔는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좀 나눠줘도 돼. 이 한마디에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딸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어머니의 기대였습니다. 김치를 보내면서 감사와 감동을 기대한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딸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만 보냈다면 딸의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받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줄 때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래. 그런데 자식은 이 거래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환경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서운했던 그 순간,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 한 통이었을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명절에 하루만 더 있어 달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던 거 맞으시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들한테 오히려 자식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부모를 만날 때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쪽 가족 모임에 가느라 잘 안 오고 아버지 생신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에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나도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이랬구나.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전화 못 받고 명절에 형한테 맡기고 내 갈 길만 갔었구나. 그 순간 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슬며시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기대하는 걸 멈추셨습니다. 전화 안 와도 괜찮아, 바쁘겠지. 명절에 안 와도 괜찮아, 며느리 쪽도 챙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신기하게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는데도 자식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은 순간 이미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비추는 건 누가 고맙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비추는 게 해의 본성이니까요.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주되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살아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바로 이 이야기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한테 당당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으면 당당한 걸까요? 건강하면 당당한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당당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을 때 진짜 당당함이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쪽은 자식한테 모든 걸 의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아프면 자식한테 전화하고, 심심하면 자식한테 전화하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분들의 자식은 어떤가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고요. 반대로 다른 쪽은 자기 생활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이런 분들의 자식은 어떤가요? 오히려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삶이 풍요로워 보이니까 부모가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당당함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식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게 자식한테 짐 안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독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내 용돈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뭐가 됐든 내 손으로 벌어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커피 한 잔의 자유가 엄청난 겁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이게 당당함의 시작입니다. 셋째,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겁니다.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친구 모임이 됐든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 걱정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게 자식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요즘 서예, 작품 전시회 준비하느라 바빠, 이러면 자식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 엄마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다. 75 새 할아버지인데 유튜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유튜브를 75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손주가 옆에서 촬영 도와주고 편집하는 건 근처 도서관 컴퓨터 교실에서 배우셨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일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고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유튜브 시작하시고 나서 진짜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시고 서운하다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지금은 만나면 자기 영상 이야기만 신나게 하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이게 당당한 부모의 힘입니다. 당당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 삶을 내가 꾸려가겠다는 의지, 그게 당당함입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고맙게 받되 자식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내 길을 간다는 마음, 이 마음이 서면 자식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자식한테 잘 못한 게 있어서 당당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 자식도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최선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가 당당함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떠나보낼 준비가 됐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부부 관계가 자식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은 손님이지만 배우자는 평생의 동업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배우자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화라고는 밥 먹었어. 어디가? 그냥. 이게 전부인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이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공통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자, 공부 잘 시키자,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자. 이 공동 목표가 부부를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떠나고 나면 갑자기 둘만 남습니다. 서로 마주 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제가 아는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 다니면서 돈 벌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쉴 수 있구나.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매일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밥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각방을 쓰는 것 같은 느낌.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같이 뭐라도 하자.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뭘 해 이 나이에. 이 한마디에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불만만 쌓이고 짜증만 늘어나고 급기야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구 소개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됐는데 상담사가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밖에서 밥 먹기. 그것도 자식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직 둘만의 이야기를 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식당에 마주 앉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남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나 낚시 다시 하고 싶었어. 젊었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 아내가 놀랐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낚시를 좋아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 부부는 함께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벌레 만지기도 싫어했는데 남편이 신나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랍니다. 낚시터까지 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도 늘었고요. 1년쯤 지나니까 이 부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산책하자고 손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자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갈 곳이 없어지십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팀장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요리도 배워보세요. 아내가 놀랄 겁니다.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가 30년치 꽃다발보다 낫습니다. 여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공간에 갑자기 큰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평생 회사에서 역할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어졌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부부가 함께 성장하면 그 어떤 관계보다 단단해집니다. 자식은 손님이지만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를 배우자로 채우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빈집에 둘이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가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6번째,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라. 지금이 가장 빠르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대에는 취직하느라 바빴습니다. 30대에는 결혼하고 집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40대에는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죽어라 뛰었습니다. 50대에는 자식 결혼시키고 노후 걱정하느라 한숨만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자식도 다 컸고 은퇴도 했거나 곧 할 겁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다 늙었는데 이제 와서 뭘 시작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 전체를 잡아먹습니다. 이 말 대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라고 바꿔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63세에 수영을 시작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하셨던 분이에요. 수영장 근처도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의사가 수영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무서워서 강사팔을 놓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자유형을 하시더랍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어르신 수영 대회에 나가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매일 아침 수영장 가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71세의 그림을 시작한 아버지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시던 분이에요. 손이 거칠고 투박해서 붓을 잡는 게 어색하셨답니다. 그런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이 열렸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색칠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년쯤 지나니까 이 아버지 그림이 동네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그린 그림이 액자에 넣어져서 벽에 걸려 있는 걸 보면서 펑펑 우셨답니다. 70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그 전시회에 아들, 딸, 손주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 67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할머니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를 집에서만 보내셨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하는 것도 서투르다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건데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봉사를 받는 어르신들이 손잡고 고맙다고 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셨답니다. 자식한테 받지 못했던 그 감사와 인정을 봉사 현장에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나이는 정말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늦깎이 화가들이 많습니다. 모세 할머니라고 불리는 화가는 78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서투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고 싶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고 싶어질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달릴 차례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도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이 비어있는 주전자로는 차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먼저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붙잡지 말고 감사하게 보내세요.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보상을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셋째,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세요.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드세요. 넷째, 부부 관계가 자식보다 먼저입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를 배우자와 함께 채우세요. 다섯째,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6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운함과 외로움 대신 감사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켰고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서로 상처받지 않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